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습니다. 국무부가 이스타 심사를 위해 5년치 SNS 정보를 제출하라고 밝혔습니다. 뉴욕과 미시간, 오하이오 등 동북부와 북서부에 강력한 겨울 폭풍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올겨울 난방비가 크게 오를 전망입니다. 60, 70년대 한국을 대표하는 여배우였던 원로 배우 김지미 씨가 LA에서 타계했습니다.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늘 가족이 먼저였던 당신. 늘 우리가 먼저였던 당신. 그런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서울 메디칼 그룹이 준비했습니다. 더 많은 의사, 더 다양해진 서비스, 더 커진 네트워크로 당신의 건강을 먼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처럼 SMG.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0일 수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지금 금리가 경제 상황을 지켜보기에 좋은 위치라면서 당분간 더 내리지 않고 유지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첫 소식 이한석 특파원입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준이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2%포인트 인하했습니다. 금리 인하는 올해 들어 세 번째입니다. 미국 기준금리 상단이 3.75%로 내려오면서 2.5%인 우리나라 기준금리와의 격차는 1.25%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연준은 최근 몇 달 사이 고용에 대한 하방 위험이 증가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Inflation has eased significantly from its highs in mid-2022, but remains somewhat elevated relative to our 2% longer-run goal. 연준은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FOMC에서 향후 기준금리 결정에 관해 추가 조정의 정도와 시기를 고려한다며 두 달 전보다는 다소 신중한 표현을 썼습니다. 내년 말 기준금리 예상치 중간값을 지난 9월 전망과 같은 3.4%로 제시해 내년에 한 번 정도 금리를 내릴 수 있을 걸로 예상되지만 인하 시기를 예상보다 늦출 수도 있음을 시사한 걸로 해석됩니다. 이번 FOMC에서도 위원들 사이의 이견이 극명하게 노출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스티브 마이런 이사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0.5%포인트 인하를 주장했지만 금리 동결을 주장한 위원은 두 달 전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나는 등 3명이 금리 인하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뉴욕 월가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으로 누굴 지목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케빈 헤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데 이르면 이달 안에 최종 단수 후보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이한석입니다. 미국의 단기 여행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전자여행 허가제 이스타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국무부가 예고했습니다. 5년치 SNS 정보를 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는데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 기조가 더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워싱턴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미국 전자여행허가 이스타는 따로 비자를 받지 않고도 최대 90일간 미국을 방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한국을 비롯해 42개 국가 국민이 이스타로 미국을 찾을 수 있습니다. 미 세관 국경보호국 CBP가 이 이스타 제도 심사 강화를 예고했습니다. 관보를 통해 공개한 내용을 보면 우선 5년간 SNS, 즉 소셜미디어 정보를 내도록 했습니다. 또 가능한 경우 신청자가 지난 5년간 사용한 전화번호, 최근 10년간 사용한 이메일 주소를 제출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신청자 가족의 이름과 지난 5년간의 전화번호 등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청자 지문은 물론 DNA,
홍채 같은 생체 정보도 추가 항목으로 제시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요구했던 신청자 정보보다 훨씬 강화된 조건으로 강경한 반이민 정책을 추진해온 트럼프 정부의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CBP는 신청자의 여권용 사진뿐 아니라 셀피, 이른바 셀카 사진도 요구할 계획입니다. CBP는 이번 심사 강화안에 대해 60일간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 9월 말 21달러였던 이스타 수수료를 40달러로 거의 2배 올렸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캘리포니아 주지사 동의 없이 로스앤젤레스에 주 방위군을 배치한 것은 불법이라고 판결하고 배치를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판사는 연방정부가 주 방위군을 마음대로 연방군으로 전환한 것은 사실상 국가 경찰력을 차출하는 것이라며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LA에는 약 100명의 주 방위군이 남아있으며 이번 결정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민주당 소속 아이린 히긴스가 마이애미 시장 선거에 승리하며 약 30년 만에 민주당이 마이애미 시청에 입성합니다. 히긴스는 59%를 득표해 41%를 얻은 공화당 후보 에밀리오 곤잘레스를 눌렀습니다. 이번 승리는 내년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의미 있는 정치적 성과로 평가됩니다. 히긴스는 주택과 인프라 등 시민생활 개선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을 강력히 비판해왔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 효율부 도지 참여를 후회한다고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어제 도지 전 대변인인 케이트 밀러가 진행하는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도지가 일부 불필요한 연방 지출을 줄이는데 성과가 있긴 했지만 그 대가로 자신의 사업이 입은 피해가 너무 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 반발로 테슬라 전시장과 차량이 방화, 훼손되는 일이 잇따랐고 이 영향으로 테슬라 판매가 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머스크는 최근 백악관 국빈 만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사우디 왕세자와 함께 모습을 드러내며 관계 회복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필라델피아의 한 연립주택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한 명이 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필라델피아 소방국은 어제 오전 11시쯤 오간츠 인근의 한 연립주택에서 불이 나 주택 5채가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건물 구조가 크게 손상되면서 소방관들은 내부 진입에 어려움을 겪었고 화재 진압 뒤 건물을 임시 보강한 뒤에야 수색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종됐던 70세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당국은 소방관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현재는 안정적인 상태라며 화재의 원인을 파악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미국 일부 지역에 강력한 겨울 폭풍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뉴욕과 미시간, 오하이오 등 동북부와 북서부에 걸쳐 수백만 명이 겨울 폭풍 영향권에 들 것으로 전망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폭풍의 직격탄이 예상되는 몬타나와 와이오밍에는 최대 20인치, 약 50cm의 적설과 시속 60마일에 이르는 강풍이 동반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당국은 연말을 맞아 차량 이동이 많은 만큼 도로 결빙과 눈보라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올겨울 난방비가 크게 오를 전망입니다. 현재 천연가스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거의 50% 급등하며 가정 난방비는 평균 3% 정도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가정용 전기요금도 7% 이상 상승했으며 일부 주에서는 더 많이 올라 뉴저지 주민들의 경우 전기요금이 20% 이상 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급등이 공급 문제 때문이라며 단기간 내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대형 크루즈 여행사 로열 캐리비안이 승객 사망 사건과 관련해 소송에 직면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캘리포니아 출신 35세 마이클 버질은 배에 탄 뒤 최소 33잔의 술을 제공받았습니다. 취한 상태에서 객실을 찾다 길을 잃자 공격적인 행동을 보였으며 승무원들이 그를 제압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당시 최소 5명의 승무원이 그에게
올라탄 것으로 확인됐으며 버질은 결국 선내 의료실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검인은 사인을 타살로 판정했으며 유족 측은 크루즈사가 음주 과잉 제공과 승무원 교육 관리 소홀로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의 한 놀이공원에서 고카트를 타던 6살 소녀가 사고로 숨졌습니다. 포트 세인트 루시 경찰은 지난 6일 오후 9시쯤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소녀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다음 날 숨졌습니다. 놀이공원 측은 아이의 유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며 안전 절차에 따라 즉시 대응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놀이공원은 임시 휴장했습니다. 남가주 정의진흥협회가 오늘부터 12일까지 사흘 동안 한인 커뮤니티로부터 연방요원 신분 은폐 관련 증언을 수집합니다. 이는 연방정부가 요원의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SB 627과 사법요원의 신분 공개를 의무화하는 SB 805 법안을 무효화하기 위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수집된 증언은 익명으로 처리됩니다. We need to hear from people confronted by masked agents they couldn't understand, parents and elders who thought they were being maybe targeted by criminal groups, not by government officials, people who have past trauma in other countries that was rekindled. 협회는 마스크로 입이 가려진 요원으로부터 공포나 위협을 경험했거나 타인이 당하는 걸 목격했을 경우 등 다양한 증언을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60, 70년대 한국을 대표하는 여배우였던 원로 배우 김지미 씨가 LA에서 타계했습니다. 장례식은 LA에서 가족들만 참석한 가운데 조용하게 치러질 예정입니다. 이주형 기자입니다. 한국의 엘리자베스 테일러라 불린 원로 배우 김지미 씨가 지난 7일 미국에서 별세했습니다. 향년 85세입니다. 17살 때 눈에 띄는 외모로 김기영 감독에게 길거리 캐스팅된 고인은 1957년 영화 황혼열차로 배우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한국 영화의 첫 번째 르네상스였던 60년대에는 한 해에 수십 편의 영화에 겹치기 출연할 정도로 바빴고 당시 일일 교통순경으로 나설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인기 배우들이 일일 교통순경으로 등장해서 시민들의 대환영을 받았습니다. 1990년대까지 배우로 활동하며 약 700편의 영화에 출연한 고인은 국내외 영화제에서도 수상을 거듭하며 한국을 대표하는 여배우로 활약했습니다. 특히 80년대에는 삭발까지 하면서 임권택 감독의 영화 비구니에 출연했는데 불교계의 반발로 영화 제작이 중단되는 시련을 겪었지만 2년 뒤에는 길소뜸으로 40대 중반의 나이에 대종상 여우주연상을 거머쥐기도 했습니다. 평소 호방한 성격으로 여장부로도 불렸던 고인은 직접 제작사 지미 필름을 차려 영화를 만들기도 하고 저는 영화 배우를 35년 했는데 영화사를 냈습니다. 90년대에는 영화인협회 이사장 등을 지내며 스크린쿼터 사수운동에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우리 전 영화인은 한국 영화 살리기의 첫 출발점인 스크린쿼터 사수를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을 할 것이며 최무령, 나훈아 등 당대의 톱스타 등과 4차례 결혼과 이혼으로 화제를 뿌리기도 했던 고인은 근년에는 가족이 있는 미국에서 생활해왔습니다. 한국영화인협회는 미국 현지에서 조용히 장례를 마무리하겠다는 유족들의 뜻에 따라 국내에는 추모 공간만 마련해 고인을 기리기로 했습니다. SBS 이주형입니다. 저는 많은 한국인들의 제2의 고향 LA를 사랑합니다. 저는 한국인의 꺼지지 않는 열정과 서로를 향한 따뜻한 정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한인 사회와 함께한 시간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오래도록 함께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처드 호프만 법률 그룹. 셀리온의 연말연시 대세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GF7 플러스 화장품과 탈모 방지 샴푸 그리고 다양한 바디 제품들 1등 제약회사 유한양행의 유한건강식품도 하나 사면 30%, 2개 이상 구입 시 50% 할인, 반값 대세일. 높은 통관세로 인한 마지막 가격 할인 찬스. 원하시는 제품 솔드아웃 되기 전 지금 바로 빨리 구입하세요. 213-738-1188 셀리온. LA 한인타운에서 제22기
민주평통 LA협의회 출범회의가 열렸습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지난달 공식 임기를 시작한 제22기 민주평통 LA협의회가 LA 한인타운에서 출범회의를 열었습니다. 장병우 평통 LA 회장은 지역 정치인과 주류 사회에 대한 풀뿌리 공공외교 활동을 강화해 미주 지역에서 통일 역량 제고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민주평통본부의 방용승 사무처장도 직접 참석해 통일 강연과 함께 197명의 LA 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이재수 민주평통 미주 부의장과 김영환 LA 총영사를 포함해 한인사회 주요 인사와 자문위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LA 한인회에서 청소년 차세대 리더 육성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두 번째 세션을 개최합니다. 한인회는 오는 13일 오전 10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스텔라리 수석 부사장이 멘토로 참여해 크레딧 관리와 기초 재정 관리 등 청소년들이 알아야 할 금융기초 지식 교육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한인회장 선거가 단독 후보 출마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 1명만 후보 등록을 했으며 후보 등록 마감은 오는 12일 오후 5시까지이지만 이 후보를 위해서는 등록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경선은 불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항공사 에어프레미아가 내년 4월부터 서울 인천에서 워싱턴 덜러스 간 직항 노선을 공식 취항합니다. 에어프레미아는 당초 3월 말 취항 일정보다 한 달가량 늦어진 4월 24일부터 월, 수, 금, 일요일 등 주 4회 운항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마존에서 판매된 21만 개의 리튬이온 보조 배터리가 리콜됐습니다.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아마존에서 판매된 INIU사의 휴대용 보조 배터리를 과열과 화재 위험으로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품은 11건의 화재를 포함해 15건 이상의 과열 사고와 화상,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0월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서 왕실 보물 8점을 도둑맞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당국은 30초만 빨랐어도 절도를 막을 수 있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파리 권영인 특파원입니다. 어제 프랑스 의회에서 루브르 박물관 도난 사건과 관련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프랑스 문화부 산하 감찰국장이 출석해 그동안 실시한 감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감찰국은 절도범들이 도착해서 사다리차를 설치하고 발코니까지 올라가는 장면, 그리고 몇 분 뒤 이들이 급하게 떠나는 장면까지 루브르 박물관 보안 카메라에 정확히 촬영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지 않았고 보안 요원이 영상을 확인했을 때는 절도범들이 왕실 유물이 있던 갤러리를 이미 떠난 뒤였다고 보고했습니다. 감찰국은 박물관 보안센터가 너무 노후해 주요 장소 영상을 동시에 감시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했던 게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절도 상황이 보안센터 화면에 뜬 건 사건 발생 4분 후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30초만 더 빨리 확인했더라도 절도범들을 잡을 수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Les agents de Securitas ou les policiers à bord de la voiture auraient pu empêcher la fuite des voleurs. Pour ces 30 précieuses secondes, il aurait suffi, et c'est toujours un peu facile de le dire après. 특히 감사 결과 지난 2019년 한 명품 보석 회사가 실시했던 현장 조사에서 사건 장소가 보안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했는데도 후속 보안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건 후 절도에 직접 가담했던 피의자 4명은 모두 붙잡혀 구속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사라진 왕실 보물 8점은 아직 단 한 점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SBS 권영인입니다. 정했어요. 모두에게 더 다정하기로, 다 정관장 하기로. 선물은 정관장. 건강하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엔비디아의 고성능 인공지능 칩을 중국에 수출하는 것을 허용했지만 양측 간 기싸움은 여전합니다. 중국은 오히려 해당 칩의 수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미국은 중국으로 보내기 전 안보 심사를 거치게 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베이징 권난 특파원입니다. 중국 AI 기업 아이플라이텍이 올 초 출시한 대형 언어 모델 싱워 X1입니다.
한국어로 SBS에 대해 묻자 눈 깜짝할 사이 심층 추론 과정을 거친 설명을 내놓습니다. 업체 측은 중국산 AI 칩을 비롯해 순수 국산 기술로 오픈 AI의 O1, 딥시크의 R1과 맞먹는 성능을 이루었다 자부합니다. 中国的全国产的算力的大模型，基于华为的升腾的集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엔비디아의 AI 칩 H200의 중국 수출을 전격 허용했지만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는 중국은 H200 수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H200 구매 요청 기업에 왜 중국산 칩을 안 쓰고 엔비디아 칩을 쓰는지를 설명하게 하는 등 승인 절차를 강화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중국 당국은 실제로 IT 분야 조달 목록에 화웨이, 캠브리콘 등 국산 칩을 처음으로 올리며 정부기관과 공공부문의 국산 칩 사용을 의무화한 사실이 오늘 알려졌습니다. 미국도 첨단 칩의 중국 수출길을 열었지만 동시에 문턱도 높이고 있습니다. 타이완 TSMC에서 모두 생산되는 H200을 바로 중국으로 보내는 대신 미국으로 들여와 특별 안보 검사를 한 뒤 중국으로 보낼 걸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내 안보 불안을 불식시키면서도 대중국 반도체 수출액 25%를 관세나 수출세 형태로 합법적으로 챙기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교한 계산으로 풀이됩니다. 중국 내에선 미국의 H200 수출 허용이 미국의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중국의 기술 자립 속도를 늦추려는 전략이란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권란입니다. 중일 간 갈등이 이제 군사 마찰로까지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전투기 레이더 조준 논란과 관련해 중국이 당시 중일 함정 사이 교신 음성까지 공개하며 일본 전투기도 중국 전투기에 레이더를 조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베이징 한상우 특파원입니다. 중국군이 공개한 지난 6일 일본 자위대와 교신 내용입니다. 日本海上自卫队116舰，我是中国海军101舰，我编队将按计划组织舰载机飞行训练。 Chinese warship 101, this is Japan warship 116. I copied your message. 오키나와 인근 훈련을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는 일본의 주장을 반박한 겁니다. 여기에 더해 당시 자위대 전투기도 중국 전투기에 레이더를 조준했고 V자 항적을 그리며 50km 이내까지 접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6日に対領空侵犯措置を実施していた航空自衛隊 F-15 戦闘機が中国空母遼寧の艦載機に対してレーダーを使用したという事実はありません。 또 교신 내용은 인정하지만 시간과 위도, 경도, 항공정보 등 구체적 내용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중국 항공모함과 폭격기가 지난 5일부터 어제까지 닷새 동안 오키나와 섬 주변 하늘과 바다를 누볐다며 중국군의 움직임을 상세히 공개했습니다. 특히 어제는 중국과 러시아 폭격기 4대가 합동으로 일본 남부를 디귿자 모양으로 에워싸며 비행해 중국과 러시아에 중대한 우려를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늘은 일본과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 열도에 해경 함정들을 보내 순찰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중일 전투기 갈등에 사흘째 침묵하던 미국은 미일 동맹 약화 우려가 나오자 오늘 국무부 대변인 명의로 중국의 행동은 지역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안 된다. 미일 동맹은 강력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한상우입니다. 오늘부터 호주에서는 16살 미만 청소년들이 SNS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첫날부터 금지 대상에서 빠진 다른 SNS 다운로드가 급증하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재행 기자입니다. 16살 미만의 호주 청소년들은 오늘부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등 대표적인 소셜미디어 플랫폼 10곳에 로그인이 차단됐습니다. 새로 계정도 만들 수 없습니다. 지난해 1월 틱톡에 빠진 14살 소년이 외모를 비하해 거식증으로 숨지자 호주 정부가 청소년 보호를 위해 세계 최초로 SNS 금지법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You'll know better than anyone what it's like growing up with algorithms, endless speeds and the pressure. 사용자 연령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는 플랫폼 기업에는 최대 4,950만 호주 달러,
우리 돈 485억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첫날부터 금지 대상에서 빠진 다른 SNS 다운로드가 급증하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I think people who want to will find a way around it. But I think the government has to do something. 지난 10여 년간 미국에서는 성장기 청소년의 자살률이 2배 넘게 폭증했습니다. SNS 중독이 원인으로 지목되는데 청소년의 성장 과정을 SNS가 완전히 지배하는 이른바 아동기 대재편이 일반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It now is known to be very dangerous for children. We just should not have children on social media. 알파벳과 메타 등 거대 디지털 기업들은 SNS 금지는 해결책이 아니라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SNS 중독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유럽연합과 말레이시아 등 여러 나라는 호주의 실험을 뒤따라 청소년 SNS 금지 입법에 나서고 있습니다. SBS 조재행입니다. 통일교 간부가 문재인 정부 때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 김규환 전 의원과 당시 민주당 의원이었던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수천만 원대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했습니다. 전 장관은 사실이 아니라면서도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특검팀에 구속된 직후인 지난 8월 전현직 여야 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며 청탁 목적도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우선 2018년에서 2019년 사이 당시 여당인 민주당 전재수 의원에게 통일교 현안인 한일 해저터널 추진을 위해 현금 4천만 원과 까르띠에와 불가리 등 명품 시계 2점을 건넸다고 진술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해저터널 출발지인 부산을 지역구로 둔 전 의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건넸다는 겁니다. 윤 전 본부장은 또 비슷한 시기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김규환 당시 의원에게도 일본 내 통일교 교세 확장과 해저터널 건설 법안 추진에 도움을 받기 위해 현금 수천만 원을 건넸다고 진술한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당시 한일의원연맹 소속이던 김 전 의원은 지난 2019년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통일교 주최 행사에도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전 본부장이 금액과 시기, 전달 목적까지 진술한 만큼 법조계에선 정치자금법보다 공소시효가 긴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당사자들은 제기된 모든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전 의원은 그동안 해저터널 건설 반대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는데 지금 한일 해저터널을 하겠다는 것은 일본이 이익을 보는 만큼 우리 불경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어제 귀국길에 앞서 미국 뉴욕 공항에서도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고 해저터널 청탁 의혹도 사실 무근이라며 의혹 일체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규환 전 의원도 SBS에 통일교 행사에 참석한 적은 있지만 식사비도 주지 않았다며 윤 전 본부장이 통일교 돈을 가져가 배달 사고를 내놓고선 나를 언급하는 것 같다. 대질도 하고 싶다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Call DK Law. DK Law, how can I help you? Crazy accident. They cut me off and then cut my car in half. I think you need to go to the hospital. Oh. DK Law will be there for everything you need. Oh, that's nice. DK Law goes all the way.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Because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서울 명문대학원의 중심입지 신촌. 이제 차원이 다른 젊음의 도시 에르노플레이스 신촌이 미국 한인 동포들을 찾아옵니다. 미주 한인 교포들을 위한 특별한 기회, 성공 투자의 공식을 모두 갖춘 프리미엄 테라스형 오피스텔 에르노플레이스 신촌이 미국 재외 교포를 위한 우선 특별 공급을 통해 11월 17일 계약을 진행합니다. 투자의 가치가 다른 높은 수익률과 미래 투자 가치까지 11월 17일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의 계약을 진행합니다. 분양 계약 문의 818-974-8949. 한국 쿠팡의 박대준 대표가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했습니다. 대신 미국 본사가 적극적으로 수습하겠다면서 김범석 의장의 오른팔로 불리는 본사 임원을 대표 자리에 선임했는데 결국 김 의장 본인은 나서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전영우 기자입니다. 쿠팡 한국법인을 총괄해온 박대준 대표이사가 전격 사임했습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알려진 지 11일 만입니다.
박 대표는 국민께 실망을 드려 매우 송구스럽다며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박 대표가 김범석 쿠팡 미국 본사 이사회 의장을 방어하며 자신이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해왔던 만큼 사실상 경질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과할 의향이 없는 겁니까, 그럼? 김범석 의장은? 제가 지금 현재 이 사건에 대해서 전체 책임을 지고 있고 제가 한국 법인의 대표로서 끝까지 책임을 지고 박 대표가 물러나면서 해롤드 로저스 미국 본사의 최고 관리 책임자 겸 법무총괄이 임시 대표로 선임됐습니다. 쿠팡 내부에서 김범석의 복심으로 평가되는 로저스 신임 대표는 재발 방지를 위한 정보 보안 강화와 신뢰 회복에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표 교체는 미국 본사가 직접 나서 사태를 수습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되지만 오는 17일 국회 청문회에 김 의장의 출석을 막기 위한 방패막이 인사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쿠팡 측은 로저스 대표가 국회 청문회에 출석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김 의장의 출석 여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쿠팡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는 정부와 시민단체의 압박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쿠팡의 복잡한 탈퇴 조사와 면책 약관 논란 등과 관련해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참여연대 등은 쿠팡이 피해 고객 1인당 최소 30만 원을 보상하라는 내용을 담은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서울 쿠팡 본사에선 쿠팡 노동자 등 4명이 김 의장과의 면담 등을 요구하며 회사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SBS 전용호입니다. 뉴욕과 미시간, 오하이오 등 동북부와 북서부에 겨울 폭풍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몬타나와 와이오밍에는 눈폭풍의 직격탄이 예상된다고 하니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수요일 SBS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